안녕하세요. 창업하는 교무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직접 겪었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3월 달에 고3 담임이 되었는데 제가 맡은 학급에 이제 무법자인 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이 학생을 무법자라고 하는 이유는 2학년 때의 출결이 제가 교사 생활을 18년째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인정 결석 52일에 미인정 지각 45일인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뭐 좀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자주 한다는 그런 학생들의 민원을 제가 2월 달에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법자 학생은 이제 3월 개학 이후에도 또 미인정 결석이랑 미인정 지각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 없이 오후에 등교한 학생을 제가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그 학생에게 약간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는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된다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실로 찾아가서 너 지금 교무실로 좀 나오라고 뭐 이렇게 이제 약간 큰 소리로 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 그냥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랑 또 다음날 아침이랑 또 다음날 저녁이랑 그 학생으로부터 협박과 조롱의 문자를 이제 여러 건 받았습니다. 제가 이 학생으로부터 받은 협박과 조롱의 문자는 뭐 공개하기는 되게 어렵지만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학생이 이제 퇴학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의 이제 협박과 조롱의 문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협박과 조롱의 문자를 받은 그날 밤에 잠도 안 오고 손도 떨리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제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그 상황 보고서를 좀 작성해 달라. 그리고 매일매일 이 학생에 대한 이제 뭐 관찰 일지, 뭐 지도 일지 같은 거를 좀 기록하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도 작성하고 또 일지도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과 생활인성 부장님으로부터 뭔가 간단한 안내를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그런 매뉴얼들을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학교 규정집도 이제 천천히 살펴보고 또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이거는 작년에 이 학생이 이미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고 또 교육청에서 나오는 학생 생활교육 길라잡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강 시간에 틈틈이 보면서 또 제 원래 하던 정규 수업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그 불복 소송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그냥 고3은 이제 졸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학생과 1년 동안 아마 법적인 좀 다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 미리 전화를 해서 그 담당 장학사도 만나서 뭐 면담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어떤 뭐 법률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이제 그 생활인성 부장님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이제 개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연계해주는 그런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제가 상담도 뭐 2번 정도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으로 갈 때에는 이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했던 것들은 전혀 어떤 그 증거 자료로서 채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의 그 소견서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서류라는 얘기를 들어서 심리상담센터는 2번만 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과 관련된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날짜 순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정리하고 또 그 협박과 조롱의 문자 받았던 거 그거를 제가 또 캡처를 해가지고 뭐 파일을 다시 정리를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다시 작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교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무법자 학생을 지도해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학교 요청했었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특별교육 이수 10일이라는 그런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징계가 나온 이유는 작년에 이 학생이 이미 징계를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위가 높은 징계가 내려졌던 거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 징계라는 게 이제 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어떤 기관에 가서 뭔가 이제 특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학생은 이
특별교육 이수를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아도 뭐 다른 특별한 제재도 없고 뭐 제재를 취할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협박과 조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진료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신과를 처음 가보고 알게 된 게 생각보다 정신과가 굉장히 좀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수업을 다 하면서 최대한 다른 학생들의 이제 수업권을 보장해 주면서 이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시간표도 바꾸고 뭐 일정들도 조율해야 되고 굉장히 좀 이제 귀찮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약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제가 5번 정도를 갔었던 것 같고, 처음에 검사할 때 이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간은 한 2시간짜리를 2번 정도 했었고, 비용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드는 굉장히 이제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는 약도 먹으면서, 왜냐면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이제 불안 증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학급의 다른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항의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교육위원회에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이 학생을 퇴학시켜 달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큰 소리로 많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 위원회에 있던 선생님들이 이제 규정에도 없는 다른 징계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복도에 이미 한 10분 정도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시면서 이 학생이 이번에 퇴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에서 퇴학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그 학급에서도 이 학생을 당연히 지도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민원도 해결도 못하고, 이 부모님들께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엄청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학교의 이제 징계 규정에 따라서 퇴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며칠 뒤에 자퇴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이 저에게 이 학생이 지금 퇴학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퇴를 하러 왔는데 이 자퇴를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가, 아니면 자퇴는 받아주지 말고 이제 징계를 내려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학생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퇴학이 되는 게 뭐 목표는 아니니까, 또 스스로 뭐 자퇴하고 뭐 이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서 더 이상 붙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굉장히 이 학생 때문에 이 피해를 받고 있던 많은 학생들을 이제 빨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조용히 자퇴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학급 차원에서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이 그냥 조용히 자퇴를 할 수 있도록 뭐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이제 조용히 자퇴하고 사라졌고, 그리고 교권 침해를 겪은 후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진단서에 의한 어떤 병명으로서 판정받은 거고,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잠도 못 자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업무를 볼 때에도 손이 떨리는 증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정신과 약을 뭐 먹고 싶진 않았는데 약도 복용하면서 원래 하던 정상 수업이랑 또 제가 맡은 업무들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다니면서의 진료비가 대략 한 7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사학연금에다가 뭐 이런 거 신청하면은 그런 이제 병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그 양식에 맞게 또 서류 쓰고 또 뭐 사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하고 또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진료비 70만 원 뭐 이렇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 뭐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해가지고 뭐 꼭 받으라고 자꾸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류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옛날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타이핑 치면서 뭐 그렇게 서류를 작성했던 것이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뒤에 뭐 사학연금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판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분의 1 정도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그러면 또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뒤에 어떤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찮은 거 하는 김에 또 해가지고 그 정신과에 다시 가가지고 뭐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또 뭘 이렇게 작성을 해서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뭐 그런 귀찮은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3, 4, 5, 6월 이렇게 4개월 정도를 겪으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이상한 학생과 엮이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이 학생이 그냥 무법자로 돌아다닐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근데 사실 그 학급의 애들이 굉장히 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뭔가 나서긴 나서야 되는데, 그리고 정당한 지도를 했을 때에 협박과 조롱의 문자를 받더라도 내가 참고 있는 것이 더 이렇게 쉬운 방법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상황들이 정상이 아니고 어떤 방법도 이 교사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저는 다시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대책은 없는 것 같고 학교를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교권 침해 사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은 건 올해가 처음이지만은 벌써 수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각종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빨리 내가 개인적인 사업을 잘 준비해서 학교를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3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진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나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2, 3년 정도 더 사업을 잘 키워서 이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부양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미련 없이 사표 쓰고 학교를 탈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창업하는 교무실로 오시면 제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선생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